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빠밤. 예스. 자, 우리 오늘 지금 이제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고려시대 이야기할 때 고려시대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때 그 분기점이 무신정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시기를 고려 전기, 그 뒷시기를 고려 후기라고 해서 고려 500년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도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조선의 분기점이 뭐냐? 우리는 그 분기점을 양란, 즉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양란, 양쪽에 있는 란이다 해서 양란, 두 번의 란이다 해서 양란이라고 하는 건데,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시점이 1392년이에요. 어때요? 정확히 200년이에요. 예. 그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점, 그 시기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침략의 원흉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야? 아유,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안중근 빵, 네, 그건 뒤로 가야죠. 뒤로. 네, 그건 한 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중국 명나라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욕이죠, 야욕. 네, 헛된 꿈이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명나라를 들어가려면 먼저 조선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들어온 게 바로 임진왜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일본이 그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측도 뭐 그런 가능성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밀립니다. 특히 일본은 뭘 가져왔냐면 조총. 조총이 뭐냐면 조가 세조자예요. 즉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조총이라고 하는 건데, 신무기죠, 신무기. 그 신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조총은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총을 쏘려면 장전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총구를 닦아줘야 되죠. 화약을 넣어야 되죠. 불을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쏘죠. 이거 대략 한 1분 걸려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화살을 그냥 쭉 쏘면 되는 것이죠. 이거 훨씬 더 이 활이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총은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니었는데, 이 강력한 무기가 아닌 이 조총을 강력하게 만들어냈어요, 일본이. 총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총을 가지고 진을 짠 거야. 대오를 구성을 한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자, 빵 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또 준비하고 빵 쏘는 거예요. 또 뒤에서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달아서 3번 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총을 쏠 동안 이 앞에서는 계속 장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준비를 하는 거지. 계속 연달아서. 혼자 쏠 때는 별론데 이렇게 집단을 구성해서 쏠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개발해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조총 부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 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 정발이 이제 부산지인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부산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서울을 향해 가지고 저쪽 한양을 향해 가지고 저쪽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발이 막으려고 했지만 뭐 금방 무너지게 되고, 바로 여기 부산입니다. 계속 부산이에요. 더 밀고 올라와서 동래성 전투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동래성 전투 송상현이 이걸 또 막았는데 정말 죽음으로 막아내요. 예, 여기서 항복은 곧 죽음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정말 항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죠. 송상현은 정말 도망가지 않고, 이 당시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몰고 오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송상현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송상현입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이요,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빠른 북상,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충주 탄금대 전투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왜 신립이, 탄금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지거든요. 그 평지에서 그냥 맞붙은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으니까 위쪽에서 그 적군이 들어왔을 때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었는데 왜 이렇게 산지 활용을 제대로 안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전투. 이 충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양과 부산의 그 중간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그냥 바로 한양으로 직행이에요, 직행. 그런데 여기서 결국 신립의 조선군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립도 역시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웠지만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탄금대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그냥 한양이 그냥 바로 뚫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계속 패전이에요. 계속 패전이에요. 너무 뭐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네,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 수군이지 않습니까? 그 수군을 아주 잘 정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장수가 아니에요. 이순신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완벽한 승리,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소위 23전 23승이라는 전승의 신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승리가 바로 이 옥포해전, 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정말 대승을 거둔 건 바로 이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실 이 한산대첩에서 그 이순신과 맞붙었던 일본 장수가 이 앞에서 저쪽 서울 그 아래쪽에 광교라고 있습니다. 이 광교 일대에서 정말 그 몇천 명의 부대를 가지고 조선 군인 몇만 명을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무너뜨려 버렸던 정말 그 장수였어요. 이거 얼마나 그 자신감이 뛰어나겠습니까? 몇 천으로 몇만을 그냥 쓸어버렸어요. 일본에서 정말 이 어깨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지금 고전한다고 하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순신과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심리적인 것들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차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얕볼 것이고, 그 얕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이용하죠. 그래서 이순신은요,
이 일본 부대와 맞붙을 때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요. 물러나니까 이 일본 군대가 이것도 우리 승리다 라고 하면서 쫓아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아주 큰 바다로 불러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은요 절대로 육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게 백병전이라고 하죠. 이게 칼 싸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일본 측이 잘하는 거예요. 일본 측이 잘하는 걸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뭐 조총 같은 그런 신무기를 잘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도 있었어요. 그 강력한 무기 뭐냐면 포예요, 포. 예, 정말. 근데 이 일본은 이 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은 절대 근접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멀리 두고 때리는 거예요. 거리를 멀리 두고 때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한산대첩에서 거북선이 쫙 돌격선이 돼가지고 쫙 밀고 들어가면서 정말 이 좌우 앞뒤로 그냥 포를 쏴대면서 그냥 빵빵빵빵 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뭔가 좀 통쾌하죠. 정말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산대첩이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하객진이 나오죠. 하객진이 뭐냐면 이 적들을 이렇게 넓은 운동장 같은 바다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다가 쭉 펼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물을 펼치는 거죠. 그물을 펼쳤다가 이게 쭉 가운데로 모이면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면서 포를 빵빵빵빵빵빵빵빵 쏴대고 또 한번 쭉 펼쳤다가 하네요. 이렇게 하기 날개를 이게 뭐냐면 날개 익자거든요. 하기 날개를 이렇게 쭉 펼치듯이 이러면서 정말 공포로 몰아넣죠. 정말 이 순간부터 정말 이순신을 만나는 것은 정말 죽음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일본인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산대첩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바다에서 뚫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바다를 통해서 이 물자를 계속 육지로 공납하려고 했거든요. 육지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순신에 의해서 바다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육지로 쭉쭉 올라가는 게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보급선이 끊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고립돼 버리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지에서 의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의병들이. 사실 이 의병들도 일본으로서는 예측을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한 지역을 점령했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리더가 항복했어. 그러면 그 리더가 항복하면 끝나는 거야. 그 지역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접수하고 좀 올라왔잖아. 올라왔으니까 끝났나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각지에 이름 없는 사람들, 민초들, 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 뒤에서 후방에서 막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이거 뭐야 이거 얘들 뭐 어떤 애들이야 얘들 라고 하면서 일본이 당황한 상황. 자, 그 대표적인 뭐 최초의 그 의병장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뭐 그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홍의장군 곽재우 알고 있죠. 경상도 그쪽에서 홍의장군 곽재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원은 이제 저쪽 그 금산 쪽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왜냐면 일본이 전라도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왜냐면 전라도 곡창지대니까 그죠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의병들이 결사항전. 이 조원부대 700의총이 뭐냐면 700여 명이 여기서 결사항전 끝까지 싸운 거예요. 뭐 전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말 목숨 내놓고 싸우니까 더 이상 일본이 전라도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도 정문부가 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특히 이제 함경도 쪽으로 올라갔던 그 일본 장수가 가토 기요마사인데 아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병들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더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3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있다면 또 김시민의 진주대첩도 있죠. 진주대첩. 그러니까 일본은
뭐 서쪽으로 또는 뭐 하여튼 서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뭐 이렇게 금산 쪽에서 조원의 700 그 의병들이 막아낸다든지 또는 이 진주 넘어가면 전라도 쪽 갈 수 있잖아요. 이 진주에서 또 막힙니다. 예, 김시민이 있고 이 진주 여기서 정말 결사항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결사항전을 벌이면서 결국 여기서도 패배하게 되더라. 김시민의 진주 대첩. 나중에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한 그 패배를 되갚기 위해서 정말 일본이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예,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선조, 당시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가 지금 초반에 이제 막 일본이 막 밀고 올라왔잖아요. 밀고 올라오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나 잡히겠다. 라고 해서 피난을 갑니다. 예, 심지어는 중국으로 망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쨌건 이제 급하게 이제 피난을 간 거예요. 서울, 한양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점령이 되니까, 그 전에 먼저 떠났죠. 그래서 개성, 평양, 의주까지 이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명나라가 들어와요. 원군이죠, 원군. 도와주러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명연합군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걸 우린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데 이 평양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이 평양을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육지에서 딱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예. 바다는 이순신이 버티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이거 계획이 다 차질이 온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내려와요. 결국 한양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권율이 행주대첩. 네. 여러분, 이 행주대첩이 왜 행주예요? 행주. 이게 행주치마. 예, 얼마나 결사적으로 싸웠냐면, 이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여성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할 정도로 정말 전 군민이 함께 싸웠다는 그 상징이 행주치마거든요. 행주대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가지고 싸워서 이겼을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만큼 이제 모두 다 함께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 행주치마가 있는 거지. 여기서 결정적 승리는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전투에서 무기 좋아야지. 행주치마고 돌멩이로 해가지고 버티겠습니까, 그거. 그죠? 이 권율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화차, 막 다연발, 당당당당당 쏘는 이 화차. 이런 어떤 그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이 화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총보다는 우리는 포, 이런 화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임진왜란 3대첩이에요. 이순신의 한산대첩, 그 다음이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이게 바로 임진왜란 3대첩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기세가 꺾여요. 예, 꺾게 되면서 일시 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제가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휴전 상태가 돼요. 이 과정에서 유성룡이 이제 당시 재상이었는데, 유성룡이 우리도 조총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라는 거예요. 훈련도감. 이 전까지는 군인들이 의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직업군인들, 전문적으로 총만 쏘는 그런 직업군인들, 이 직업군인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총부대를 포함한 이런 훈련도감을 이때 휴전기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훈련도감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군대가 개편돼요. 5군영. 그 전까지 의무병 제도에서는 중앙군을 5위라고 했거든요. 5위. 5개 항상 가운데 동서남북이야. 5개거든. 그 전까지 5위 의무병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5군영.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한 그 5군영이 이제 직업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또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성룡은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책을 꼼꼼하게 쓰죠. 그게 바로 징비록이라는 겁니다. 징비록.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바로 이 징비록에 꼼꼼하게 써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됐는데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놔요, 휴전을. 북쪽은 너희 명나라가 뭐 알아서 하든, 남쪽은 우리가 그냥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휴전은 결렬되었고 이제 그 유명한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이 명량에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순신이 감옥에도 갇혀요. 예, 또 백의종군하는 정말 그 치욕을 겪게도 되죠. 그 과정에서 이 조선수군이 7,000량에서 일본에 대패하게 됩니다. 괴멸당해요. 정말 괴멸당해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조선수군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순신이 없는 이 조선수군이 7,000량에서 괴멸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다시 총사령관으로 이순신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순신 복귀해서 뭐가 있어요? 아무도, 나 괴멸됐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조선수군, 아무것도 없는 조선수군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배 12척, 하나 또 만들어서 13척, 그 13척의 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의 그 100척이 넘는 이 배와 맞서 싸운 전투, 이걸 우리는 명량해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네, 기적.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12척의 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척의 배.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겠죠. 여러분들의 12척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조선에는, 그리고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본에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순신이 있는 조선 바다는 통과가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서 일본은 서서히 싸우고 싶은 그 욕구를 상실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임진왜란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순신이 노량에서 끝까지 도망가는 그 적들과 맞서 싸웠던 전투.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결국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죠. 바로 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요 선조인데요. 이제 선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피난 가기 바빴잖아요. 그죠? 그때 이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어요. 지금 선조는 일단 피난 갔고요. 광해군이 직접 각 지역을 돌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 함께 싸우는 역할들을 아들 광해군이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선조가 죽고 나서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중국 명나라의 힘, 조명연합군, 임진왜란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명나라가 힘이 빠지면서 만주 쪽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 이 여진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후금은 점점 이 기세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 명나라는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싸우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후금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요. 워낙 기세가 지금 등등하단 말이야. 근데 이때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이제 선전 죽었고, 광해군한테, 야, 우리 도와줘. 우리 후금하고 싸울 거야. 그러니까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명나라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번에 우리 도와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친구지간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친구지간에 이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의리인데. 근데 외교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외교는 얄밉게 하는 거예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정, 의리, 에이 말도 안 돼.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익이에요. 국익. 우정, 의리, 에이, 그거는 국익이 있을 때 우정과 의리가 있는 거지. 국익이 없는데 우정과 의리가 어디 있어? 외교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광해군이 반대, 이거 뭐 명나라는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후금은 여기에 우리가 만약 명나라를 도와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뒤집할 거야? 국익에 이거 분명히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결국 광해군이 중립적 외교를 선택하죠. 그래서 일단은 강홍립을 통해서 명나라와 함께 후금을 치러 가. 예. 가는데 이 강홍립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야, 너 적당히 알아서 좀 잘 해봐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너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죠. 결국 이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명나라와 함께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죠. 후금도 오케이,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광해군 시대, 요 시대는 중립적 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은 여러분들 성리학의 나라예요. 의리의 나라예요. 의리의 나라. 아니,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안 도와주고 이거 배신이야, 배신. 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광해군이 쫓겨나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연산군이 쫓겨난 걸 우리는 중종반정이라고 그러죠. 또 한 번 있었어.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야. 이때는 광해군을 쫓겨낸 거야. 쫓겨낸 사람들은 계속 군이 붙는 거예요. 조나 종, 이게 묘호라는 건데 왕이 죽고 나서 평가해가지고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묘호라고 하는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묘호가 없어요. 그래서 군이 붙는 거예요. 자, 인조반정.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광해를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친명배금이에요. 친명배금이야. 오랑캐야, 오랑캐. 무찌르자, 오랑캐. 무조건 무찌르자, 오랑캐. 자, 이러니까 이 후금이 뭐야? 무찌르자, 오랑캐? 우리? 그래? 라고 하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묘호란. 호가 오랑캐입니다.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급하게 인조가 급하게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죠. 결국은 형제관계. 알았어. 너희들하고 그러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마무리를 져요. 이걸 형제관계에 의해서 맞는데 그 이후에 이 인조 정부가 계속해서 친명배금이에요. 뭐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냥 계속 친명배금이에요. 이러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병자호란. 이때도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정묘호란 때 안 거야. 그래서 강화도 가는 길을 끊어버려요. 제일 말을 타고 먼저 와가지고 그 길부터 먼저 끝나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조가 어디로 왔냐면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남한산성에서 대략 한 50일 동안 버텨요. 버티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들과 화친,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주화파,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화파, 그 다음에 김상원, 어떻게 오랑캐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 그래서 주화파와 주전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50여일 동안 버텼는데 식량이 있으니까 버틴 거거든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겨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삼전도로 가요. 이 삼전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서울의 롯데월드. 롯데월드 바로 앞에 있어요.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군신관계. 그러니까 아까 정묘란 때는 형제관계였잖아요. 이제는 군신관계. 이름도 이제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 바꿨거든요. 예, 청나라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이었고 결국 군신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다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소현세자는 그 부인과 함께 부인 강씨와 함께 굉장히 거기에서 그 끌려온 그 조선인들과 함께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결국 갔다 와가지고 인조의 미움을 봐요. 미움을 사요. 네가 거기 가서 무찌르자 오랑캐 했어야지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귀국하자마자 소현세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복림대군이 누구냐면 효종이에요. 효종 무찌르자 오랑캐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북벌이야 북벌. 예, 북 청나라예요. 벌. 예, 벌하자. 혼내주자. 라는 그 북벌을 효종 때 들고 나오게 되더라. 북벌을 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 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청나라가 러시아 치러 갈 테니까 도움 달라고 했을 때 병사를 보내서 청나라를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나선 정벌. 그러니까 이게 북벌은 그냥 구호였어요. 구호. 무찌르자 오랑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랑캐를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란입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게 되는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과연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여러분, 전쟁은요, 그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갑니다.